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쁜 평일에도 이렇게 필기 특강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총 정보통신기사 필기를 총 30문제를 추려봤고요. 그래서 시험에 대비하기는 그런 시간이고요. 제가 준비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는 각 1과목이 5문제, 2과목 5문제, 3과목 5문제, 4과목 5문제, 5과목은 컴퓨터 일반과 정보설비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각각 5개에서 총 30문제로 구성했습니다. 제가 만든 출제 기준은 출제 동향이 단순 암기보다는 어떤 통신의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게 좀 필요해서 그런 추세여서 그런 거 위주로 좀 문제를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는 계산형 문제를 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계산형 문제, 그 다음에 최신의 신기술 용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1과목입니다. 정보전송 일반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기본적인 SDH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 문제로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프레지오 싱크로너스 디지털 하이어르키, 비동기 또는 유사동기라고 하는 PDH에 대한 부분을 문제로 하나 잡아봤고요. 두 번째는 DB에 대한 계산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DB에 대한 계산은 dBm, dB와트, dBmV. 제 문제는 dB 마이크로볼트로 문제를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를 샤논의 정리와 나이키스트 공식으로 문제를 하나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는 우리가 데이터 레이트와 보드 레이트를 계산해주는 문제. 그래서 1과목은 이런 식으로 잡아봤고요. 2과목은 TV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무선 통신에 대한 송수신부 구성. 그 다음에 루프백 테스트, 이동통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1G서부터 5G까지의 차이점. 그 다음에 가장 기본 중에서 기본인 PCM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세 번째 과목은 첫 번째는 TCP/IP의 기본적인 어떤 개요 부분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 관련된 VAR, AR, MR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스위치와 라우터에 대한 기능들. 그 다음에 FTTH에 대한 가입 접수에 대한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서브네팅, 가장 기본적인 서브네팅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과목은 물리 보안,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그 다음에 ISMSP, 이런 인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고속 정보통신에 대한 건물 인증, 그 다음에 웹에 대한 동작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로 문제를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과목입니다. 컴퓨터 일반은 신기술 관련된 너무나 요즘 되고 있는 빅데이터 관련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그 다음에 컴퓨터의 명령의 수행 단계입니다. 그 중에서 인터럽트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부분을 봤고, 마지막 5번째는 메모리 용량에 대한 계산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설비 일반입니다. 5개 관련된 5개 문제로 되어 있고, 가장 기본적인 정보통신, 전기통신사업법,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접지설비,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성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과목입니다. 정보전송 일반이 있고요.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한번 박수로 좀 호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보 전송 일반의 첫 번째 문제, SDH의 특징이 아닌 것.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볼 때 문제가 상당히 좋은 거고요.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문제는 TDM 방식으로 다중화되어 있다. 우리가 전송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기반입니다. 기존의 PDH도 TDM 기반이고 SDH도 당연히 TDM 기반으로 다중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SDH의 동기식 디지털 계기가 STM1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155.520 외우셔야 됩니다. STM1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SDH의 기본적인 프레임이죠. STM1입니다. 세 번째, 그 프레임의 주계는 125 마이크로세컨드이다.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STM안은 9행 90열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은 틀린 거죠. 이거는 소넷에 대한 부분이고 STM안은 9행에 270열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STM안을 구성하고 있는 PDH의 북미식과 유럽식, PDH의 유럽식이 한 번의 STM안으로 다중화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외우실 거는 STM안이 155.520 숫자 꼭 중요한 부분이고요. 1단계로 다중화됩니다. T1 계열이나 2한 계열이나 하나 1단계로 다중화되는 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상위 개수는 여기에 곱하기만 하면 그대로 속도가 나옵니다. STM4는 곱하기 4 하면 되고 STM16은 2.5기가 동기식 광단분인데 곱하기 4만 하면 됩니다. 가장 동기식 전송 시스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걸 요약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굳이 외우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또 들어놓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동일합니다. 지금 T1, 1544, 북미 계열과 2완, 2.048 이런 것들이 하나의 1단계로 STM1으로 다중화된다는 것을 표현해 준 거고요. 여기서 ATM 셀도 바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보면 여기 컨테이너, 버추얼 컨테이너, 트리뷰트리 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AUG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외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AUG가 있었죠. AUG의 부분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AUG가 들어온 부분이 어디까지냐?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돼서 AUG가 들어온 거고요. 그거에다가 섹션 오버헤드만 추가되면 STM1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재생기 구간, 리제너레이터 부분하고 멀티플렉싱 구간으로 다중화되어 있습니다. 소넷하고 확실히 이 부분이 다른 거고요. 소넷은 이렇게 재생기 구간 RSOH와 MSOH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STM안이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어떤 노드를 보겠습니다. 수많은 어디 미국까지 가려고 할 때 이 노드가 있고 이게 하나의 전송 당국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애드 드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국사들이 있습니다. 일부 무인국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애드 드롭이 있는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은 이런 구간의 오버헤드가 좀 더 많은 거죠. 이런 구도는 다중하게 MSOH 구간이고 이렇게 무인국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순수하게 재생기 구간의 오버헤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알람이 뜨면 재생기 구간의 알람이 떴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에 에러가 발생하면은 이쪽에 에러가 발생하면은 지금은 어떤 무인국사 쪽에서 알람이 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쪽에서 아래쪽에서 발생하면 지금 애드드롭하는 다중화 구간에서 지금 장애가 떴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프레임은 이쪽에 9바이트, 패스 오버헤드, 그 다음에 AU 포인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 9바이트, 261바이트, 그래서 전체가 270열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이걸 물어본 거죠. 지금 소넷은 9행 90열입니다. 90. 미안합니다. 자꾸 넘어가가지고요. 9행 90열. 그래서 90바이트로 되어 있고요. 지금의 STM안은 9행 270열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재생기가 다중화로 되어 있고 이쪽에 소넷은 그냥 섹션 오버헤드와 그냥 라인 오버헤드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넷은 51.84Mbps 그 다음에 가장 동기식 STM안에 기본되는 장비 155.520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4배 되면 622, 2.5G, 그 다음에 10G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PDH와 SDH의 차이점, 가장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아까 프레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프레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PDH입니다. PDH와 SDH를 구분하는 문제. PDH는 세계적인 단일 표준이 없는 거고요. 북미, 유럽, 한국식이 다양합니다. 하지만은 SDH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20을 마이스크 일정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PDH는 다단계로 되어 있지만은 이 부분은 1단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1단계 다중화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 동기화가 이거는 비트라고 하면 이쪽은 바이트 단위다. 그 다음에 가시적인 부분이 PDH는 아래 신호만 보이지만 이쪽은 모든 하위 신호가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매 단위 오버헤드가 새로운 오버헤드가 추가되지만은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간 비계층화 구조고 이거는 계층화 구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좀 더 이제 PDH와 SDH,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OTL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PDH가 있었고요. 아직도 PDH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T1C는 잘 쓰지 않지만 E1C는 아직도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의 문제였던 SDH가 있는 거. 그 다음에 광 기반으로 OTN입니다.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OTN, 옵티컬 트랜스포트 네트워크이고요. 디지털 수송 프레임입니다. 중요한 거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지털 래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파장 기반으로 아주 엄청난 사이즈입니다. 아까처럼 STM안이 9열에 270열까지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4080입니다. 엄청나게 큰 사이즈고요. 데이터의 속도도 엄청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100기가 이런 거의 속도도 한 번에 처리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두 번째는 PDH에 대한 부분이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PDH 중 유럽 방식인 이완의 전선 속도는 얼마이냐. 당연히 기본적인 문제이고요. 2.048 Mbps가 답이 되겠습니다. PDH에 대한 부분은 지금처럼 북미식과 T1 계열의 이완 쪽에 있는데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그 중간을 다 혼합해서 짬뽕해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64K, 그 다음에 디지털 시그널1은 유럽입니다. 이완 계열로 있고요. DS2는 다시 북미입니다. 그 다음에 DS3도 북미. 그 다음에 유럽 방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완 신호가 3개가 합쳐지면은 DS2 시그널 2로 되어 있고요. 6311을 쓰고 있는 거고요. 30채널에 곱하기 90채널인 거고요. 그 다음에 DS3 신호입니다. 44736. 이거는 630채널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완 채널, 이완이 30채널을 수용하고요. 이게 DS3는 아까처럼 3 곱하기 7이니까 이게 21이죠. DS3 신호는 21개의 이완이 있습니다. 그래서 630채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은 DS1은 56메가 강단국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PDH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2.048, 그 다음에 1544, 그 다음에 414주 736,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PDH에 대한 보조 자료고요. 북미식은 이렇게 64K, 1544, 631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럽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비동기시라고 얘기하는 거를 보시면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048, 그 다음에 3개 채널이죠. 3개 채널인데 6312가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3824 틀리죠. 그 다음에 3412 하나 올라가고 3일은 4. 6424입니다. 뭔가 차이가 이 속도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완 신호 하나가 DS3로 넘어갈 때 2.048 곱하기 21개 하면 44.736이 안 나옵니다. 이거보다 작죠. 작게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나머지는 뭐로 채웠죠? 쓸데없는 스토핑 비트로 채워졌습니다. 이게 비동기식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항상 어떤 숫자를 곱해서 2.04를 곱하면 이 숫자가 정확하게 안 떨어지고요. 항상 남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로 채웠죠? 쓸데없이 아무 의미 없는 비트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PDH의 특징입니다. 예, 지금 보셨던 T1 프레임이고요. T1은 너무나 많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1비트로 싱크를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 24개 채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보면은 24개 채널에서 192비트, 프레임 비트 1비트에서 193비트죠. 그래서 샘플링을 8000Hz라니까 곱하면은 1544MB가 BPS가 나옵니다.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거의 T1은 거의 쓰지 않고요. 지금은 2화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2화는 왜냐하면은 프레임 싱크 버튼 타임슬롯 0번의 거와 0번입니다. 그 다음에 타임슬롯 16 신호용으로 시그널링에서 두 개의 타임슬롯을 빼면 나머지 30개의 타임슬롯이 있습니다. 이게 유료 채널로 쓰고 있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31개를 유료 채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프레임 구성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30채널의 유료 채널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비트가 32 타임슬롯이니까 이게 256비트고 8000 프레임이니까 2.048 메가bps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T1과 2안 보시면은 8000Hz 125 마이크로세컨드 타임 채널이 24개, 2안은 음성 채널 30개, 동기 하나, 신호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런 비트 폭은 다 계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주기가 125 마이크로세컨드, 비트 수 여기는 193비트, 이쪽은 256비트 해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1은 193비트, 2화는 256비트, 속도는 1544, 2.048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그럼 PDH의 국내 전송장치는 거의 다 사라졌고요. 지금 565메가 강당국은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565메가 강당국은 더 이상 쓰지 않고요. 예, 다 철거되어 있고 뭐로 대체되어 있죠? 지금의 SDH, 조금 전에 문제의 SDH 광당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DB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DB 마이크로볼트를 했습니다. 100 마이크로볼트는 몇 dB 마이크로볼트인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볼트에 대한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20이 들어가는 거예요. 10로그가 아닙니다. 10은 와트에 대한 부분이고 20로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마이크로볼트니까 기본적으로 기준이 1 마이크로볼트입니다. 그 중에서 실제 측정치가 100 마이크로볼트니까 이거는 10의 자승이죠. 그러니까 10의 자승이 2만 앞으로 나오니까 답은 40 dB 마이크로볼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풀이 과정은 여기다 해놨습니다. 기준이 1 마이크로볼트, 기준이니까 측정값이 100 마이크로볼트인 거고요. 여기에 100 마이크로볼트 들어간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10이 아니라 볼트다 보니까 20이 들어갑니다. 전류와 전압은 20입니다. 전력이라는 것은 VI니까 두 개에 같아지려고 하면은 앞에가 20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DB가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DB에 대한 부분은 지금처럼 보셨듯이 전력이면은 10로그입니다. 그 다음에 전압인 경우는 아까처럼 20로그가 되는 거고요. 전류는 20로그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고, 절대 레벨의 값, 기준이 1mW면은
전력이니까 10이 들어가고 1mW 되는 거고요. dB와트면 이 기준점이 10로그의 1W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dBm은 10로그의 1mW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 측정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dB와트는 기준값이 1W입니다. 그래서 1W를 넣고 측정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dB mV는 이 1mV를 넣고 측정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볼트다 보니까 앞에가 10로그가 아니라 20로그가 되는 거고요. 지금의 문제 dB 마이크로볼트는 여기 20이 되면서 기준치가 1 마이크로볼트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1 마이크로볼트와 1와트 30dB 차이가 나죠. 아주 소출력입니다. 그 다음에 1mW가 1와트로 돼도 30dB입니다. 그 다음에 1와트가 1kW 돼도 30dB입니다. 동일한 30dB지만은 상대적으로 보면 상대 레벨은 차이는 동일하게 다 30dB, 30dB, 30dB입니다. 상대 레벨로 보면 30dB이지만은 그 절대값으로 보면 1마이크로와트와 1mW 이렇게 되는 거와 1mW가 1W가 되는 거, 1W가 1kW 되는 거는 확실하게 증폭기의 차이가 큽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조그만 반도체로서 이게 가능하지만은 지금처럼 1W가 1kW가 되려면 엄청나게 큰 증폭기로만이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dB 상대적인 레벨 값은 30dB지만은 그 절대값은 차이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dB에 대한 정의는 혹시나 이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dBm에 대한 정의는 유선에 대한 제로 dBm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600오hm 1.291mA 0.775V가 이때 1mW가 공급되는 경우를 정의 자체가 이 경우가 제로 dBm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무선 dBm은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요. 우선은 유선 dBm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ohm에서 1.291mA 0.775V가 걸렸을 때 1mW가 될 때 그때의 값을 제로 dBm으로 정의합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샤논의 정리에 대한 부분을 문제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문제는 채널의 대역폭입니다. 이 대역폭, 샤논의 정리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C는 대역폭은 이 밴드, 이 속도는 B는 로그 2의 1 플러스 S 오버 N입니다. 그래서 대역폭을 3MHz서부터 4MHz로 줬었습니다. 대역폭 자체를 준 건 아니고, 여기가 3MHz, 이게 4MHz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역폭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 대역폭은 1MHz가 되는 거죠. 그래서 1MHz를 넣으면 될 테고요. 두 번째입니다. S/N을 잡음비를 S/N이 250으로 주어졌습니다. 자연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계산이 편한 거고요. 이거를 dB 값으로 주어지면 자연수로 환원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아주 심플하게 그냥 자연수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S/N을 바로 그냥 넣을 수 있는 거죠. 250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2의 1MHz의 로그의 256이니까 256은 2의 8승입니다. 그래서 이 로그에는 없어 1로 되고 8만 앞으로 나오니까 답은 8Mbps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샤논의 정리 기준인 거고요.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채널의 대역폭이 아예 대역폭 자체를 1000Hz로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대 장비가 3일 경우에 채널 용량입니다. BPS가 얼마 나오는가? 그럼 1kHz에 여기 3으로 주어지니까 1 플러스 로그 2의 4니까 로그의 4는 로그 2가 앞으로 나오고 1이 되는 거죠. 답은 2kbps.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샤논의 정리는 제가 정리한 이 부분으로 C의 로그 2의 1 플러스 S 오버 N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건 조금 어렵게 낸 거고요. 채널 대역폭이 3MHz, 4MHz, 3MHz에서 4MHz니까
대역폭이 1MHz인 거고요. 문제는 여기는 S/SNR을 dB 값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dB 값을 일반 자연수로 환원해 주는 게 조금 어려운 거고요. 24dB에 대한 정의는 10로그의 10의 SNR입니다. 양변을 10으로 나눠주면 2.4의 로그 10의 SNR입니다. 그래서 2.4의 로그 10의 SNR이고 SNR은 10의 2.4니까요. SNR 값은 10의 2.4입니다. 251이고 251을 실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251. 그러면 252고 약간 256과 유사하게 보면 2의 8승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8메가bps로 우리가 데이터 레이트를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키스트 공식입니다. 여기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잡음이 없는 채널을 가정한 거고요. 그 공식은 두 개의 대역폭의 로그 2의 m입니다. 진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 진수가 16함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대역폭은 여기는 동일하게 3메가에서 4메가니까 여기는 2 곱하기 1메가헤르츠의 대역폭이고 로그 2의 m입니다. 이게 16함이니까 2의 4승이 되겠습니다. 로그 m이 2의 4승이죠. 그러면 4는 앞으로 나오고 이건 1이 되니까요. 답은 동일하게 8메가bps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나오더라도 이 샤논의 공식과 나이키스트 공식은 반드시 잡음이 없는 채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과목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QPSK 또는 4PSK 변조 방식에서 변조 속도를 주어졌고요. 변조 속도, 심볼에 대한 속도가 1200보드입니다. 그랬을 때 데이터 레이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고 워낙 출제가 많이 된 부분이고요. 그럼 이 1200보드, 이 심볼의 비트는 4PSK는 이 한 심볼당 몇 비트를 처리해 주느냐 보시면 일반적으로 2개의 비트를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로그 2의 4 m은 여기 4가 되는 거고요. 4는 2의 자승이니까 로그 2의 자승입니다. 그래서 이게 2만 앞으로 나오고 이 의미는 한 심볼당 4PSK는 한 심볼당 2비트를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 보드 레이트에다가 2를 곱해주면 실제 데이터 레이트가 나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고요. 워낙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 레이트는 어떤 데이터 레이트 신호 요소당 BTS로 나눠지면 보드 값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3비트, 한 심볼당 3비트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 레이트에다가 3비트로 나눠지면 보드 레이트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조의 ASK, FSK, PSK, 宽방식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한 심볼당 지금처럼 한 심볼입니다. 한 심볼당 1비트를 처리하면은 보드 레이트와 데이터 레이트가 동일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QPSK 한 심볼에 2비트를 처리하면은 데이터 레이트는 2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비트에 3비트를 처리하면 데이터 레이트는 3배의 속도로 보드 레이트에 비해서 3배의 속도로 늘어납니다. 이게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 레이트를 한 심볼에서 이게 하나의 심볼인 거고 심볼에서 2비트를 처리하면은 당연히 데이터 레이트는 2배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QPSK입니다. 한 요 심볼에서 2비트를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8개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3비트를 처리합니다. 8PSK인 거고요. 같은 진폭은 같고 위상만을 분리해서 한 게 8PSK인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뭔지를 좀 구분해 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8PSK인 거고요. 진폭이 변하는 것. 진폭이 변하는 게 이거는 8관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캄하고 16PSK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진폭이 변하면 관 방식인 거고요. 진폭과 위상이 같이 변하면 관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심벌당 3비트로 처리하는 게 8관 방식인 거고요. 지금처럼 각각의 심벌당 4비트를 처리합니다. 지금 보시면 1000, 1001, 4비트, 하나의 심벌에서 4비트를 처리하는 게 16캄입니다. 그 다음에 30캄은 5비트 처리, 64캄은 6비트로 처리합니다. 지금처럼 6개 비트를. 이 심벌 각각의 하나가 6비트를 처리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심벌에다가 곱하기 6을 해주면은 데이터 레이트가 나오는 거죠. 자, 지금 1과목 전체 5문제를 한번 썸머리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SDH에 대한 특징을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구행의 90열이 아니라 소넷은 90열이고 STM화는 270열이 4번이 틀린 것에 대한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완속도 2.048 기본적인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dB에 대한 부분입니다. 100 마이크로볼트는 몇 dB로 변환하면 몇 dB 마이크로볼트인가 계산하면 40 dB 마이크로볼트입니다. dBm이 나와도 또 dB와트가 나와도 dB 미리볼트가 나와도 동일하게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샤논의 공식으로 해서 대역폭과 S/N을 주었습니다. 시너지 함유를 이렇게 자연수로 주어주면 바로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1MHz 로그 2에 1 플러스 25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dB로 주면 다시 자연수로 환원해내서 여기다 숫자를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문제는 변조 보드 레이트를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전선 속도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8PSK니까 한 심벌에 2비트니까 곱하기 2 하면은 2400 bps가 되겠습니다. 자, 1과목에 대한 전체 썸머리고요. 바로 두 번째 과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과목의 첫 번째 문제는 TV 쪽에서 문제를 봐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긴 하면 국내 지상파 HDTV입니다. 디지털 TV인 거고요. 한 채널의 주파수 대역폭을 물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TV에 대한 상식이 있으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결론은 국내는 NTSC 아날로그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 채널당 6MHz였고요. 디지털로 전환되면서도 동일하게 그 대역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상파의 HDTV, 디지털로 바뀌면서도 동일하게 한 채널의 주파수 대역폭은 6MHz입니다. 그게 답인 거고요. 국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TV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와 다르게 엠팩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엠팩2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다 미국의 표준 방식을, NTSC 방식도 미국의 표준이고요. 아날로그의 표준입니다. 미국 방식을 써왔고요. 관련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TV는 1997년도에 우리는 미국의 ATSC 방식으로 우리는 따랐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 아날로그 NTSC 방송이 종료가 됐습니다. 지상파 NTSC. 우리는 NTSC 미국 방식이고 유럽은 PAL 방식, 그 다음에 동유럽은 세컨 방식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다 컴포지트 신호고요. 컴포넌트 신호는 이렇게 각각의 분리된 신호입니다. YL, PR, PB 이렇게 분리된 신호가 각각의 신호로 구분된 게 컴포넌트 신호고 NTS 신호는 컴포지트 신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적인 신호는 이렇게 SDI 신호는 이런 동축으로 신호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HDMI도 요즘 쓰고 있고 방송사는 SDI 신호를 좀 더 선호합니다. 이건 설명드리기 위한 자료고요. 보시면은 과거의 NTS 방식은 우리가 미국의 NTS 방식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이 썼던 방식이고요. 유럽은 8방식입니다. 주로 8방식으로 되어 있고 파란색이고요. 동유럽이 세컨 방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 100% 칼라마 패턴을 이런 식으로 벡터스코프나 웨이브폼으로 봤던 거고요.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NTS 신호를 봤던 신호입니다. 이게 디지털로 이제 바뀐 겁니다. 디지털로 반했을 때 엔코더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엔코딩이 들어갑니다. 엔코더가 들어가고 디코더가 들어가고 멀티플렉싱이 들어갑니다. 이때 방식이 뭐죠? ATSC 방식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방식을 여기서 우리 미국이죠. 남한. 그 다음에 유럽 쪽은 대부분 DVB입니다. DV 방식의 T는 테레스티알입니다. DV 방식을 썼고 그 다음에 일본은 별도로 ISDB 방식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이 ISDB, 그 다음에 중국은 별도로 다른 방식을 쓴 거죠. DMB-T 방식을 쓴 거고요. 일반적으로 FHD는 동일한, 지금의 문제는 동일한 6MHz로 가고요. 일반적으로 입력은 아까 SDI 신호나 HDMI 신호를 해서 엔코딩을 하면 ASI 신호가 나오고요. 오디오 부분은 아날로그 오디오, 그 다음에 디지털 오디오를 입력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AS, EBU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때 보면은 엔코딩을 하고 나면 MPEG-2 트랜스포터 스트림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 방식이 8VSB 방식이었고요. 이때 페이로드라면은 19.39Mbps가 납니다. 원래의 데이터는 수기가가 되는데 원래 영상은 수기가가 되지만 이거를 엔코딩으로 압축하면 이 정도의 속도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 MPEG-2로 압축이 되는 거고요. 이때 CO가는 이 정도, 15dB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이게 FHD인 거고요. FHD가 어떤 패키지 형태로 구성되는 겁니다. 지금 프레임 형태로 MPEG-2 트랜스포터 스트림 형태로 구성됩니다. 결론은 디지털 에너지가 패키지 형태로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개의 채널을 혼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중화되면은 프로그램 1, 그 다음에 프로그램 2, 프로그램 3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쭉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중화가 가능합니다. 디지털이다 보니까 다중화가 가능한 거죠. 디지털 영상과 오디오 부분을 다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쭉 연결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 대해서 문제가 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영상에 대해서 문제가 난다면 이 부분입니다. 아날로그 영상, 그 다음에 디지털 영상은 FHD와 UHD로 구분되고요. 기술 방식은 기본적으로 NTS 방식입니다. 국내는 NTS 방식, 유럽은 8과 동유럽 세컨 방식이고 전체적으로 다 밴드위스는 채널당 6메가입니다. UHD도 현재까지는 6메가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4K 기준까지입니다. 아직 8K는 주로 서비스가 주로 방송사 안 만들고 아직은 4K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때의 채널도 동일하게 6MHz로 되어 있습니다. 해상도 FHD, 미국의 ATS 1.0이고요. 190에 1080입니다. UHD는 요거의 2배, 1080에 2배 하면 이게 4K가 되는 거고요. 4K에다 2배로 곱하면 이게 8K의 UHD 신호가 되겠습니다. FHD의 첫 번째 8VSB의 ATS 1.0이고 MPEG-2의 트랜스포터 스트림이 되는 거고 UHD로 가면서 ATS 3.0 버전으로 바뀝니다. OFDM 방식이고 HEVC, 하이 이피션시 비디오 코덱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부분 IP 기반으로 바뀝니다. 이게 UHD의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영상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지상파 전송 시스템들인 거고요. 현재 MPEG-2 FHD도 보내고 그 다음에 4K
정도도 현재 4K 정도가 많이 지금 영상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테고, 아까 설명한 거에 대한 보조 설명이고요. 일반적으로 출제가 됐던 부분은 FHD가 4K면은 FHD의 몇 배이냐? 4배가 되고 8K가 되면 FHD의 16배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22번이고요. 무선 통신 송신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기본적인 문제이고요. 발진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증폭기, 어떤 신호에 대한 증폭, 이게 안테나로 보내주기 위해서는 어떤 신호를 계속 크게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변조기, 기본적으로 송신단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복조는 송신단이 아니라 수신단에 있습니다. 어떤 수신에 대한 부분이고요. 변조에 대한 반대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재에 있는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요. 예, 송신구와 수신부입니다. 고주파 안테나가 있고, 안테나입니다. 그 다음에 발진, 증폭, 변조가 있고, 수신 쪽에서는 복조가 있는 거죠. 신호는, 무선 통신은 간단합니다. 어떤 베이스밴드 신호가 맨 처음에 있는 거고요. 원래 아날로그든 디지털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디지털에 어떤 원래 신호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터미디에이트 프리퀀시, 중간 주파수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 최종 이게 RF로 나가니까 RF로 다시 신호를 변환시키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수신단에서는 다시 RF 신호를 다시 IF 신호로 중간을 바꿔주고 다시 베이스밴드 원래 신호로 변환해주면 끝입니다. 무선 수신기의 성능, 가끔 중요한 부분이 이런 모든 시스템의 구성은 뭐를 위해서 있다? 무선 수신기의 성능을 위해서 성능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그때 중요한 네 가지 항목, 감도, 센시티비티, 선택도, 충실도, 안정도,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전체 무선 통신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을 이것을 위해서 성능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구성을 합니다. 이걸 좀 더 실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베이스밴드 신호가 있습니다. 원래 내가 보내려고는 아날로그나 디지털 베이스밴드 신호 IF 시그널로 바꾸고 RF로 바꿔주고요. 그러면서 최종 피더를 거쳐서 안테나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테나의 빈 패턴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지향성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리 무선 자유공간을 거치고 나면 로스가 엄청나게 많죠. 유선에 비해서 패스 로스가 엄청나게 큽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수신 안테나로 받아서 다시 RF 신호를 다시 IF 시그널로 변환되고 다시 최종 원래 보내려고 했던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다시 변환해주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환되는 거고요. 무선의 전자기파는 기본적으로 횡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횡파 형태로 가고 있고요. 네, 관련된 장치들입니다. 하이파 앰플리파이어, 업컨버터, IF 신호를 RF로 변환시킬 때 들어가는 장치들이고요. 간단하게 보면 MPEG-2 트랜스포터의 어떤 모듈레이터입니다. 모듈레이터 특징을 본 거고요. 변조 방식,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여기는 터보코드의 PSK 모듈레이션을 쓴 겁니다. 어떤 변조 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어떤 신호입니다. 실제 신호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여기 센터 프리퀀시가 70메가입니다. 70MHz에 변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변조된 신호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이 밴드위스가 이거의 값이 전체 대역폭을 계산하면 이게 이 신호의 밴드위스가 되는 거고요. 아까 변조의 형태에 따라서 16함이냐 데이터레에 따라서 이 밴드위스의 사이즈의 폭이 변화가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23번입니다. 다음에는 모뎀의 루프백 테스트 기능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겁니다. 모뎀의 루프백 테스트를 하려고 할 때, 그러면은 첫 번째는 모뎀의 패턴 발생과 내부에 진단 테스터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모뎀에는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국 내 모뎀의 진단 및 통신에서의 고장의 진단. 주로 사용하는 게 회선의 고장에 대한 진단입니다. 주로 사업자 쪽에 엔지니어가 되면 이런 회선에 대한 장애 처리를 주로 하는 거고요. 그때 이런 회선 시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송 속도의 향상, 루프백 시험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쪽으로도 리모트 루프백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어떤 국내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통신사 국내 사업자가 있고 해외 사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전송 매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내면 이쪽에는 TX하면 이쪽은 수신이 되는 거, 리시브가 되는 거, 이쪽에서 TX하면 이쪽 반대쪽에서는 수신이 되는 거고요. 이 구간에서 시험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장애 구간에 대해서 만약에 통신사 쪽에서 내가 국내 뭐 KT가 됐든 뭐 SK가 됐든 어떤 통신사 쪽에 있을 때 내가 A 사용자 쪽에서 장애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은 루프백을 가입자 쪽으로 이렇게 루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보내는 신호를 다시 루프백. 이게 자국으로 루프하는 방식인 거고요. 로컬 루프백입니다. 이렇게 자국으로 루프하고 그 반대입니다. 이렇게 내가 자국에서 여기서 루프를 이쪽으로 하는 게 자국 루프백이고요. 반대쪽으로 하는 게 리모트 루프백입니다. 이렇게 리모트 루프백을 하시면 시험은 누가 하는 거죠? 해외 엔지니어가 하는 거죠. 해외 엔지니어 이쪽에서 해외 엔지니어가 루프백을 한 거를 내가 루프백 한 거를 받아서 이쪽에서 계측기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루프백은 내 쪽에서 보는 거고요. 리모트 루프백은 반대쪽으로 루프해서 상대방의 엔지니어가 측정을 합니다. 이게 루프백인 거고요. 관련된 계측기입니다. 이런 파이어보드 계측기를 사업자 쪽에서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파이어보드 6000 이런 거는 DS3 신호인 거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T1 신호, E1 신호, DS 신호 이런 신호를 계측기로 이게 계측기에 물려서 이렇게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처럼 모뎀 신호변화 DC는 모뎀 DSU, CSU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뎀에 보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패턴을 이용해서 BER 테스트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24번이고요. 이동통신에 대한 세대와 기술이 바르게 짝지어진 겁니다.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질문한 거고요. 1세대 GSM 방식이냐? 아니죠. 2세대 방식인 거고요. 1세대는 어드밴스드 모바일 폰 서비스, AMPS, EMS라고 하는 미국의 방식을 우리는 따랐고요. 그 다음에 2세대로 가면서 CDM입니다. 세계 최초로 CDM을 했고 동일하게 미국의 어떤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3세대 WCDMA부터는 미국의 방식이 아니라 유럽의 방식입니다. WCDMA 4세대도 당연히 유럽의 방식인 거고요. 이때는 LTE로 들어왔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동통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은 완제는 FDMA입니다. FDMA 기본으로 미국의 EMS 방식을 적용했고요. 아날로그 기반이고 그 다음에 CDMA 2G로 가면서 인터넷 스탠다드 95A 그 다음에 95B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1G와 2G는 북미의 방식을 우리가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3G부터는 북미 방식을 탈피해서 다 유럽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3G부터는 WCDM의 유럽 방식이고 당연히 4G도 LTE와 LTE 어드밴스 다 유럽의 방식입니다. 기술 방식이고 5G도 당연히 유럽 방식입니다. 이런 유럽의 방식을 전 세계적으로 다 LTE 세상이니까요. 다 유럽의 기술이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6G와 7G는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동통신을 정리하면은
이동통신 초기의 완지는 북미 방식의 FDMA 방식을 썼다. EMS2. 그 다음에 국내 동일하게 북미 방식. 3G PP2 기술인 거고요. 북미입니다. CDMA 동기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 방식으로 가면서 3G의 유럽 방식으로 가면서 유럽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WCDMA 방식을 썼고 동기식이 아니라 비동기식입니다. 그 다음에 4G로 가면서 유럽 방식입니다. 동일한 유럽 방식의 FDMA 기반의 비동기식. 그 다음에 좀 더 기술적인 내용을 본다면 전력 제어, 핸드오프, 핸드오버, 동일 채널 간섭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이버시티, 그 다음에 매시브 마이모, 빔포밍, OFDMA, NFV,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이런 네트워크 가상화가 5G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기술들이 다 5G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완지는 EMS, FDMA면서 800메가, 한국이동통신의 800메가, 속도는 채널당 30km. 음성 위주였고 2G는 한국은 북미의 CDMA, 인터넷 스탠드 95A, B, 하나의 프리커션 사이먼트 1.25, 속도는 그냥 일반 음성과 저속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3G면서 완전 유럽 방식으로 전환됐고, 유럽으로 전환됐고, 유럽의 표준, 비동기식, 당연히 프리커션 타이머는 초기보다 계속 늘어나겠죠. 4G, 5G로 가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고요. WCDMA 방식이다. 그래서 비동기식이다. 그 다음에 4G로 가면서 유럽의 기술을 제공했고, LTE, 그 다음에 LTA, 다 4G에 대한 기술입니다. 하나의 프리커션 사이먼트 좀 더 커졌죠. 20메가, 속도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4G까지는 다 송신과 수신이 되어 있는 FDD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5G, FDD 방식이 아니라 TDD 기반으로. 내가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일반적으로 내가 이동통신사로 보내는 거는 요구하는 걸 적어도 되고요. 다운로드 하는 거는 많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대칭으로 TDD 기반으로 갑니다. 속도는 좀 더 20기가까지 가능한 거고요. 하나의 프리커션 대역폭은 점점 커지겠죠. 80메가에서 100메가. 그 다음에 관련된 최근의 기술들은 다 들어가 있다. 좀 더 들어가 본다고 하면 4G의 센트럴라이즈 레인이 레디오 유닛과 디스트리 유닛 이렇게 구분된다면 5G는 센트럴 유닛 RU와 DU와 CU로 좀 더 세분화됐다. 이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2G입니다. 모바일 스테이션, BTS, 기지국, 하나의 여러 개의 기지국을 컨트롤하는 BSC, 그 다음에 이동통신관계 MSC, 그 다음에 원디비 HLR, 방문자의 VNLR, 그 다음에 패켓 형태로 인터넷 접속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PST, 유선과의 통화가 주로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쓰지 않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25번입니다. PCM에 대한 부분이고요. 입력 신호가 10 코사인 8000파이트입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알리아싱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적인 최소 포변화 주파수는 보시면은 어떤 주파수가 있을 테고요. 이 대폭이 알리아싱을 방지하면 이것보다 2배의 샘플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가 얼마 되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보면 8000파이트입니다. 8000파이트는 오메가 t가 되는 거고요. 이게 오메가는 2파이 ft가 되는 거죠. ft를 없애고 나면 8000과 2f니까 f는 계산하면은 4000Hz입니다. 그래서 알리아싱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최소 이거의 2배의 주파수로 해줘야 되니까 4000 곱하기니까 8000Hz가 답이 되겠습니다. PCM의 기본적인 거고요. 첫 번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PCM은 전체적으로 이렇게만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최초의 음성의 디지털적인 부호화 방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파형 부호화 방식인 거고요. 1990년 미국에서 구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에 64K로 표준화됐습니다. ITU-T에서 G-711로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아까 PDH의 디지털 시그널 제로가 64K bps라는 게 이런 PCM 때문에 그런 거죠.
다 모든 PDH나 SDH 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C분할 다중화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다 TDM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음성은 3400인데 이거를 4000Hz까지 했고 이거에 표분할을 하니까 요거의 2배로 하니까 8kHz. 그래서 주기가 125마이크로세컨드 됐고 양자와 부호와 재생중계 과정을 통해서 PCM이 일어나는 거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잠깐 생략하겠습니다. PCM에 대한 과정인 거고요.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디지털적인 형태로 연가일의 데이터로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지금이 아까 문제 표본합니다. 2개의 주파수로 해야지 이게 지금 이런 알리아싱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4000Hz 2배 정도가 돼야지 알리아싱 현상이 없겠습니다. 양자 과정인 거고요. 125마이크로세컨드 그 양자 2의 n승이어서 2의 8승입니다. 256개의 스텝으로 마이너스 157 플러스 127 마이너스 127 이런 진폭으로 세분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로로 압신 과정입니다. 유럽 방식의 A로인 거고요. A2로 유럽이 A로입니다. A 그 다음에 뮤로가 북미 방식인 거고요. 실제 부화 과정이 이런 식으로 부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PCM에서 가끔 문제 보면 3R 기능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3R은 기본적으로 리쉐이핑, 리타이밍, 리제너레이션입니다. 보시면은 순서도 가끔 조금 어렵게 내면은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리쉐이핑입니다. 수신되는 게 이런 약간 이그러진 신호가 수신되면은 좀 더 파형을 리쉐이핑을 좀 더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고 타이밍이 안 맞았죠. 그러고 나서 완전히 리제너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리쉐이핑, 리타이밍, 리제너레이션. 조금 어렵게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PCM은 이렇게 PCM, DPCM, ADPCM, DM, ADM 정도로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8kHz PCM은 8비트, 양자 2의 8승, 그래서 64K, DPCM, ADPCM은 4비트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32K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약간 적응형인 거죠. 적응형은 델타 모듈레이션. 여기는 16, 표본화주 16K, 16K, 표본화 주파수가 1비트입니다. 다 16K인 거고요. 군사용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과목의 문제는 TV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무선통신 송신계의 구성요소, 복조기는 수신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모뎀의 루프백 테스트 기능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동통신의 어떤 세대별로 구분하는 문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PCM에 대한 알리아싱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예,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